사실 신을 사랑해. 그가 만든 여자와 남자와 개와 눈물을 사랑해. 아니더라도 사랑해. 눈곱조차 사랑해. 실핏줄을 사랑해. 눈 없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고 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일찍 깨닫지 못했어. 너를 뺀 모든 걸 사랑한다는 걸 알아. 윤지양 시 조지에게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집 기대 없는 토요일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윤지양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 쓰는 윤지양입니다. 저는 또 양력 얘기를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양 시인은 201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 스키드가 있으며 기대 없는 토요일로 제43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오늘 녹음은 특별히 홍대 녹음실이 아니라 파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걸음이 좀 힘드시지 않았는지. 그래도 버스가 잘 와서. 네, 저희 나라 교통 너무 잘 돼 있죠. 네. 파주 나들이처럼 좀 좋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제가 또 파주가 조용하고 나름 볼거리도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이 녹음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그 글틴 캠프에 밥을 드시고 오셨어요. 밥맛이 어땠나요? 밥이랑 스파게티가 같이 나왔었는데요. 네. 급식 생각도 나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윤지양 시인님 모시게 되어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김수영 문학상 수상을 먼저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상을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달라진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사실 그렇게 막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큰 상이잖아요. 그죠. 큰 상이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똑같고 네. 제가 하는 일 뭐 일은 좀 그만두고 지금 뭐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다만 좀 많은 축하를 받긴 했었죠. 그 시기에. 그래서 되게 감사한 때였어요. 네. 근데 정말 기쁘신 거 맞으시죠? 제가 윤지양 씨는 사실은 아는 분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겠지만 저는 충분히 눈치를 채고 있고요. 시집과 관련해서 독자분들을 만나는 행사가 이전에 좀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은 온라인에 올라온 서평 중 유독 기억에 남는 독자분의 반응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낭독회 행사는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2월 달에 몇 개 낭독회 행사를 하는데 그때가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단 한 번도 독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너무 막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으로부터 너무 보호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요? 진짜 집에 있고 밖에 안 나가면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토록 집에 계신 분을 먼 곳까지 걸음하시게 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의 언어로 기대 없는 토요일은 어떤 시집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대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토요일이 모인 시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좀 더 녹아있고 저의 시선으로 다른 관계나 뭐 상황, 인물을 조금 더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전 시집 스키드에서 제가 비읍이라는 시들을 좋아했는데요. 그중에서 세 번째에 수록된 비읍이 되게 엉뚱하게도 미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음은 굴러가는 이응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자기 관절을 펴서 굴러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부러지고 마니까 무너져서
비어있는 공간, 무너진 공간이 되어버리는 엄청 슬픈 시를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조차도 아닌 자음관계도 이렇게 패여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감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집이 조금 발랄하고 게임 같았다면, 재미있는 놀이 같았다면 이번 시즌 좀 무거워지긴 하였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좀 인간관계 힘드셨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어떤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그 시기별로 제 내면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집을 쓸 때는 시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이 가장 저한테는 큰 질문이었고, 그걸 되게 탐구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에서는 삶이 뭘까? 고생을. 꼭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때 또 제가 회사를 다니던 때라서 더 사람들 안에 좀 잘 녹아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때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시집 제목이나 구성적인 면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짝을 이루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독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와 저 시가 같이 읽히면서 또 읽을 수 있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구성을 했죠. 네. 어떤 짝이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제 비밀로 수수께끼처럼 지금 비공개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찾아보세요. 네, 오늘 스포하시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기대 없는 토요일은 윤지한 씨님의 두 번째 시집입니다. 근데 문학상의 작품을 제출하시고 당시 원본 파일을 모두 지워버렸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이와 관련하여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파일 관리를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문학상 투고를 할 때 그 시기가 좀 제가 뭔가 나 스스로를 막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투고도 한 거고, 또 실제로 좀 해외 연수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던 때였는데, 투고를 하고 나서 약간 되게 홀가분해지면서 좀 미련이랄까? 그런 게 조금 사라져서. 근데 미련이 사라졌다고 원고를 날리시는 건 너무 과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운 줄 알았어요. 네네. 또 제 폴더 관리 막 이런 거 좀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최근에, 굉장히 최근에 이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네. 무슨 사과와 어쩌고 뭐 과일 폴더명이요? 이름, 네, 폴더명이. 네, 정확히 김수영도 말씀해 주시죠? 폴더명 정확히. 폴더명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 폴더 이상한 폴더라서 또 지웠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그 폴더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있는 줄 모르고 그 편집부에 제출할 당시에는 업무 파일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 제가 예전에 PDF를 이메일로 보내서 인쇄를 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PDF를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러니까 한글 파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긁어야 그래서, 했군요. 네, 긁어서 보내드렸죠. 윤지한 씨님을 한번 알아가는 시간 오늘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건망증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치고 굉장히 뭐랄까 성실하신 면모가 있잖아요. 꾸준하고 여러 면모가 있으신데, 그 문학상을 수상하기 전 개발자와 해외 취업을 준비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개발자로 일했던 경험이 반영된 시편들이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시인님께서 특별히 소라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제로 베트남 외주 개발자와 이야기를 하던 거를 쓴 응웬 더 호황이라는 시랑. 근데 작가님도 제목을 기억 못하시고 보고 읽으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목차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아니, 제목은 외우셔야죠. 저 소설 제목 길어도 외웁니다. 틀려서 정말요? 그러죠, 가끔.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고 읽는 게 낫잖아요. 네네, 응웬 더 호황이랑 네. 네츠워크 하드라는 너무 발음이 정직했네요.
그 시에서 베트남 개발자와 함께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 걸 실었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회사에서 개발 일을 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그 응우엔 씨랑은 잡담을 좀 했거든요. 네. 뭐 제가 뭐 개발 경력이 짧은데 그 전에 뭐 했냐 나 씻었다. 좀 충격받으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와요. 네, 그 시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응유엔 씨는 난 사진 찍었다. 뭐 이런 그분도 얘기하고. 만만치 않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뭔가 시 같다. 혹시 문학상을 받고 시집이 나왔을 때 그분에게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렸나요? 그게 그렇게 친하진 않은가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슬랙에 강퇴당했거든요. 네. 슬랙 채널에서 원래 그렇게만 연락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네. 연락처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슬랙 채널에서 나오게 되니까 연락할 방도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네. 강퇴라는 말이 사연을 밝힐 수 있나요? 못 밝히나요? 노코멘트 하십시오. 네. 네, 그렇다면 윤지향 시인님의 활동 중 시가 아닌 것 사이에서 시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비시각각 프로젝트와 시시각각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웹진 비유에서 연재하셨죠.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인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또 프로젝트 가운데 아직까지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였고 거의 한 6년 전에 시작했던 건데 그때 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좀 강하게 했던 때에 좀 역으로 시가 아닌 것을 찾으면 시가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상으로 시작을 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렇게 해서 뭐 주변에 있는 광고나 전단지나 간판 뭐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죠.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탐구도 하면서 동시에 인터뷰 같은 걸 했었거든요. 네, 그 어떤 인터뷰의 중에 이문경 편집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말이 조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아닌 줄 알아서 찍었는데 그 순간 시가 됐다. 시처럼 느껴졌다. 네. 그때 되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부지런하신 거예요. 이런 활동도 하시고 이력도 많으시고 개발자라니요. 많은 이력과 행적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필명이 윤지양, 본명이 양지윤, 그리고 별명 이름 만수킴. 첫 시집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의 인물로 잡히지 않고 저항하는 이제 윤지향 시인을 오늘 좀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윤지향 시인님이 멍때리기 대회에서 입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의 어떤 그 소감이나 팁 같은 것,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시와 멍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미리 못 받은 질문인데. 파워제이이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멍때리기 대회 제 2회인가? 크러쉬 옆에 서 있었어요. 3등을 해가지고.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떻게 됐죠? 규모는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강에서. 네, 했을까요? 한강에서. 네. 네. 그러게 제가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아마 좀 심박수를 재는데 제가 중간에 심박수가 좀 많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저혈압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엉뚱하면서도 그럼 멍을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시나요? 그죠. 덥기도 하니까 좀 근데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차분한 생각은 주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인이시네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몸이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 또 실제로 시를 쓸 때 많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시적인 것을 계속 체감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적인 것을 발견하고 언어로 옮기실 때 어떤 작업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나 흐름에 집중을 하는 편이고 이런 평도 들었는데 개입하지 아니 뭐였지? 개입하지 않는 그죠? 개입하지 않는 무심. 않는 무심. 아, 네네. 그런 작가님. 그런 평도 들었는데 실제로도 조금 개입을 안 하고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그냥 일단은. 그래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쓰려고 하고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감을 좀 염두에 두고 써내려간 다음에 그거는 뭐 시적인 거를 포착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고 나서 또 시를 쓸 때는 또 완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쓰고 나서 아 이게 운율이 괜찮나 좀 나름 신경 쓰거든요. 그런 거. 그럼 세목들을 좀 쓰고 나서 초고 다음에 고치시는 편일까요? 그죠. 처음에 쓸 때는 후루룩 쓰고 그 다음에 좀 이 표현보다 다른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좀 수정해 나가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 시집에서 이것만큼은 꼭 발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또 구성에 신경을 썼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시랑 그 시에 짝이 되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계속 숨기고 계신 그 수수께끼처럼 숨겨두신 절대 공개하지 않겠어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전 전 시집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스키드 제목의 이제 뜻은 그 자동차 차량 같은 것들이 미끄러지다. 의 의미인데 약간 이걸 읽으면서 이제 나의 보기와 읽기가 이렇게 어떤 도법에 매여 있다니 구속되어 있다니 하면서 분개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이처럼 읽었는데요. 이전 시집과 이번 시집이 되게 이어지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변화의 지점들 한번 설명을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아까 얘기를 했던 거랑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스키드나 이번 기대 없는 토요일이나 기대를 배반해요. 기대를 배반하죠. 네,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시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오직 공통점. 그 행동만을 거의 강령처럼 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 유일한 규칙이지 않나 싶을 만큼. 네. 근데 그 안에서는 또 되게 자유롭죠. 네. 그래서 스키드가 좀 더 제 개인의 생각에 좀 더 치중이 돼 있다면 기대 없는 토요일은 좀 타자와의 관계성을 좀 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시집에 실린 시편 가운데 특별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시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진 않아요, 제가. 그래 보이세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애틋함이라는 거는 좀 아름다운 순간들인데 아름다운 순간들 굳이 시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그건 그대로 느끼고 싶은 거고 다만 제가 시를 쓰는 거는 좀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을 그런 지점들을 시로 쓰기 때문에 제 시 중에 어떤 거를 애틋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죠. 주로 약간 통찰이나 그러니까 궁금한 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도 그런 시를 꼽아달라고 하시는 네네. 거니까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같이 걷는 모습을 그린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비연인이라는 시예요. 네. 맨 끝이었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한번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로 네. 하면 되나요? 네,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연인. 두 번이나 헤어지고 두 번 다시 연인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어느 날 다시 만나는 두 덩어리의 인간은 아니 한 덩어리는 봄날에 함께 산책을 하기로 한다. 한 덩어리가 기록하는 다른 덩어리는 고집쟁이였다.
너는 요정 같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지만 막상 너를 닮은 애를 만나면 복장이 터질 거야. 한 덩어리가 기억하는 다른 덩어리는 제멋대로였다. 너는 멋대로 나를 판단하고 휘두르려 하지. 기분이 봄날씨 마냥 변덕스럽고 한 덩어리가 다른 덩어리에게 발을 걸고 싶은 날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는 발을 동동 굴렀고 다른 하나는 성질을 부렸다. 우리는 왜 봄마다 산책을 하는 거지? 그들은 덩어리져 창틀 안에서 돌 뿐이었다. 어째서 애틋할까요? 애틋하진 않아요. 뭐야? 그런데 이 티격태격이 정말 재밌네요. 네, 그 티격태격하지만 네. 같이 있다는 그런 것이 그나마 애틋하지 않나. 윤지영 시인님의 그나마 애틋함을 찾아보았고요. 신화라는 시를 읽으며 윤지영 시인님은 어떤 분일까? 저희 작가님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시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면 푹신한 소파에 앉아 떨어지는 음악을 듣는다. 그 시각 저항하는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고 길을 가던 여자가 날아오는 주먹을 피해 울고 잃어버린 아이가 어른을 찾아 어른을 피해 울고 인데요. 개인의 일상이 세계의 면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시인님께서 최근에 시선을 두고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전에 쓴 시편들일 텐데 요즘에 어떤 시국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하고도 결이 맞아서 놀라며 읽었어요.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그죠. 시간이 흘러도 문제는 여전하다. 근데 제가 그때 고민을 했던 게 저 자신의 삶은 되게 편안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내가 편안하게 누리는 일상 그거 외에 다른 고통, 다른 사람들의 절망 그런 것이 있다는 거를 외면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쓰게 되었고 또 되게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저도 사실 제가 불편해지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조금 불편해짐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더 편해질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좀 감수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데 또 되게 구체적인 거는 생각을 해봐야죠. 네.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해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든 건 불편함에서부터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요새 많이 들었는데요. 다른 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좀 읽어드리면 위로부터 떨어진 시는 우측으로 꺾어졌다. 나는 그것을 시라기보단 굴착기라고 생각한다. 고 쓰셨는데요. 시를 읽으며 시인님께서 시를 통해 돌파해 가고자 하는 영역은 어떤 모양일지 그려보았습니다. 이번 시집을 통과하면서 어떤 시를 쓰는 시인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시인님의 마음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시를 쓰는 시인이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한 지점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저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될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시상식 이후에 그 심사위원분하고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 시집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인 줄도.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쓰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던 게 어렵진 않았는데 다만 삶이 달라졌다. 저도 무거워서 무슨 일이 있으셨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시에서 좀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인상도 정말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결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소설이라는 시가 2편 들어가요. 그리고 김수영 문학상에 투고하셨을 때 표제 시도 소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인용하신 한효주 소설가의 문장처럼 문장의 가능성만으로 쓰인 소설을 쓰고자 하시는 야심이 좀 있으신지 소설도 쓰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소설 쓰면 좋죠. 넘어오세요. 제가 거의 무슨 잘 쓰면은 넘어갈 텐데 늘 그 말만 나오면 자동 반사로 자꾸 넘어오라고 하는데 어디로 넘어오라는 건지. 그러게요. 어디로 넘어오라는 건지. 근데 사실 은지양 씨도 맨날 저한테 시로 넘어오라고 서로 막 그쵸. 넘어오라고 하죠. 맞아요. 절대 안 넘어가죠. 넘어오세요. 네네네. 넘어오시죠? 네. 그래서 혹시 쓰신 소설 있을까요?
쓴 소설은 몇 편 있어요, 사실. 성실하시죠, 정말. 요즘엔 안 쓰고, 근데 예전에 좀 몇 편 쓴 게 있었는데, 근데 아직은 세상에 내보낼 만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란 제목으로 시를 내려고 하셨나요? 시집을요. 그러게요. 욕심이 있나? 네. 그렇다면 시인님께서 요새 그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시인님께 포착된 재미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데 탱로그라는 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탱로그? 네. 그분이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자기 브이로그를 올리는 분인데 되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좀 클래식을 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그냥 브이로그로 보게 된. 그죠. 그분이 열변을 토하는 게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 말을 하거든요. 정말 사랑을 표출하시는군요. 사랑도 아닌가? 더 어마어마한가요? 되게 묘하네요. 보셔야 돼요. 언어화할 수 없을 정도의 네, 되게 그 복합적인. 얼굴로 말하는 게 참 많아요, 그분은.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 그 브이로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시네요. 그죠. 그러면 시인님께서도 이 시대에 표출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지금 너무나 아주 평탄하게 거의 심박수 똑같이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강렬하게 말할 때 어떻게 좀 표출을 하시나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되려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탄하게 심박수와 이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심박수가 올라가면 되게 불편해요. 커피도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잖아요. 막 가슴이 아프고. 네, 그게 너무 불쾌해요, 저는. 그래서 안 마시고 커피도. 심장 뛰는 일 싫다. 네. 좋습니다. 그럼 윤재영 씨님께 영향을 준 작가가 있다면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있을까요? 영향을 주는 작가들은 정말 많죠, 사실. 그냥 가장 최근에 읽은 작가들도 생각이 나고 그 전에 읽은 작가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저에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테드창 소설 너무 좋죠. 읽었어요. 네. 어떤 소설이 최애이신가요? 지금 막 최애를 말할 수 있는 조금 몇 정도로 편만 읽으셨나요? 네,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단편이 그냥 다 발상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좀 놀랍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재밌게 읽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도거동문학을 전공을 해서 그때 수업 때 카프카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프카 영향도 꽤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졸업 논문도 카프카로 그래요? 썼어요. 그 정도로 오셨어요? 네. 근데 하소니까. 네. 한 게 많아요, 지금. 사실 테드창, 카프카 이렇게 놓았을 때 좀 멀어 보이지만 테드창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꼬고 뒤집고 구부리고 아예 변화의 어떤 큰 지점이 있다면 카프카는 숭덩숭덩 뚫려있는 그 어떤 여백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한 점에서 맞아요. 일단 사고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윤창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시인님의 작업 풍경도 궁금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집필을 하시는지, 특별한 글쓰기 루틴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작업실이 없고요. 이불과 내가 눕는 자리? 진짜인가요? 이불 속에서 쓰시는 거죠? 네. 저도인데 제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진짜 너무 반가워요. 이불 최고인데. 그죠? 눕는 거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껴야 되잖아요. 맞아요. 문학은 에너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불 속에서 시를 쓰시는 거죠? 그죠? 핸드폰으로? 그래서 머리맡에 그게 있어요. 수첩이 있어요. 아날로그 네. 침대맡에. 침대 그쪽에. 네. 네. 그러면 이불 속에서 수첩으로. 네. 그리고 수첩 들고 그냥 쓰고 그냥 이불 덮고 노트북으로도 쓰고. 너무 안온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기쁨 때문에 제가 좀 편향된 반응을 보였고요.
시인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 중이신 것이 있다면 저희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들께 살짝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계획형이라서 굉장히 MBTI P 네, 제가 보기에도 P세요. 뭐 하는 건 많아 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좀 그냥 이거 찔렀다 저거 찔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산문집 하나를 계약을 해서 그거 관련돼서 원고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산문집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까 낭독을 한번 짧게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낭독 작품 하나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게 전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게 시간이 일직선으로 나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나의 의지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암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관련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로 읽고자 하신 건 이 정해진 것 없이 그죠? 정해진 거 없어요. 은자연 시인의 포부 정해진 것 없다. 정해진 건 없지만 시간 안에서 나는 미래든 과거든 계속 더 자유롭게. 네,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좋습니다.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네. 전생. 책상 위에 공책을 펴고 엎드렸다. 일부는 종이에 빠졌고 나는 오른쪽을 알아야 했다. 훗날에 내가 귀를 그린 그림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은지양 시인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평소에 시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 네, 이런 말을 제가 담고 있던 거를 꺼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걸 들으면서 저의 오늘의 이 소감은 제가 속으로 자꾸 웃고 있는 게 마치 절대 그 풀숲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떤 희귀벌레를 저희가 찍은 것처럼 벌레였어요. 아니 그게 정말 이제 제가 파브를 하면 막 관찰, 밀착 관찰을 한 거라 뜻깊은 것 같아요. 원래 밖으로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의 그죠, 맞아요. 이야기를 이렇게 곁에서 들은 게 저도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카프카 생각나네요. 갑자기 벌레로 변하는 변하면 안 돼.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소라 여러분들과 함께 은지양 시인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799회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